이준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목요일인데 26일 민주당이 말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기점입니다. 어제 저희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협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리 지금 탄핵으로 궁지에 몰린 그러니까 현 여권이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현 정부라고 하더라도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이름이 권한대행인 겁니다. 그러면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권한을 가지고 어떤 판단할지는 한덕수 대행의 몫인데 네. 예를 들어 오늘 북한이 군사행동하면요. 이분이 전쟁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 게 권한이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예.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양당이 네. 좀 특이한 게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 임명은 못하고 거부권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고 예. 거부권은 왜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당이 얼마나 둘 다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지적하셔야 됐고요. 저는 개혁신당이야 뭐 특검에 다 찬성하고 그것이 예.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다 찬성해 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님께 특검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 저희가 부탁하는 건 당연히 할 거고 그리고 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을 행사하면은 그것이 탄핵이다. 이 논리는 사실 평상시 같으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그렇게 많이 썼지만 그분이 거부권 써서 탄핵된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예. 계엄,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탄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내란을 옹호한다 그러면 즉시 탄핵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권한을 사용했기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민주당도 약간 메시지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뭔가 감명한 것 같은데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협의안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시작부터 파행이 좀 예상되는데요. 뭐 한 총리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국회에 공을 넘기려고 하겠지만은 권한이라는 건 이미 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해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범야권에서 해당 예. 특검들에 대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의 뜻은 그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권한대행께서 집중하셔야 될 건 본인의 고독한 선택입니다. 예. 이것을 거부권을 사용해서 대중의 질타를 받는 것도 선택 가능한 겁니다. 네. 다만 본인 생각하기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오롯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판단 몫이군요. 예. 사실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은 원래 이제 탄핵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한번 미뤘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국정공백 비판을 민주당도 어느 정도 의식하는 게 아닐지 싶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탄핵은 이제 뭘 잘못한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반헌법적 행동을 했다라는 네. 판단을 내리는 게 탄핵의 절차거든요. 근데 처음에 민주당 메시지가 좀 앞서 나가고 좀 빠르다 생각했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사실 데드라인이 31일까지인데 거부권 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26일을 설정해가지고 26일까지 안 하면은 탄핵한다. 그랬죠. 이런 네.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26일까지 판단 안 하면 왠지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방적 탄핵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탄핵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뭐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정국이 워낙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탄핵 제도는 아주 중차대한 헌법적 절차이고 저는 그거는 요건에 맞게 써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헌법재판 3명의 그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오전까지 한 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제 탄핵하겠다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별로 아직까지 예측하고 싶진 않지만은 우선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이 우리가 계엄을 해제시키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장치, 안전장치는 동작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탄핵이 보통 한 번 될 거라 예측하지 여기서 네. 권한대행들을 순번으로 계속 쭉 탄핵시키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우선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제 보는 외교 관계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예, 만약에 지금 한덕수 예. 총리가 탄핵되면은 최상목 부총리인데 예. 최상목 부총리라는 사람과 얘기하면 되나? 아니면 저 사람은 또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쪽에서는 이게 부총리들이 만약에 권한대행을 이제 또 예.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이게 부총리의 권한은 또 그 국무총리의 권한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권한대행을 맡으면 더 혼란이 가중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법에 정해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총리면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권한 문제는 크게 없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런 탄핵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면은 그 다음부터 사실상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떤 네. 의원님이 민주당에서 5명 정도 이제 장관들 탄핵해 버리면은 국무회의를 네. 개최하지 못해가지고 마비 상태가 되면 오히려 거부권을 쓰지 못하니까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제 예. 얘기 나왔지만은 그거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생긴 취지와는 정반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무회의를 네. 열지 못할 목적을 가지고 개인에 대해 가지고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 저는 그거 자체가 또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그거는. 예. 예. 우리가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으니까 넌 좀 죽어줘야겠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슈도 한번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지명장이 그 비대위원장이 이끌게 될 이른바 권권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영세 네. 의원은 이제 합리성 그리고 매너를 두루 갖춘 인물이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지만은 지금의 상황에서 그 합리성이라는 게 발휘될 공간이 국민의힘 내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예. 독이 든 성배 이런 표현보다도요 그냥 독배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아, 예. 예. 한잔 하면 그냥 이제 뭐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은 비판받을 소지밖에 없는.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권영세 의원은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에 그 당이 안 되면 이게 쇄신도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제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향후 뭐 당직이라든지 비대위 구성을 개파를 불문한 뭐 인선을 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냉정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니면 그 형사적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 왜 그런지 국민이 다 알거든요. 예. 이거 뭐 가서 변호인 해봤자 뭐 이분이 성격이 내 맘대로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 어차피 결과는 뻔하다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본인의 뜻은 좋으나 네. 이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갈 정도의 정치적 그런 판단이라면은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는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냥 아주 애당심이 좋아가지고 네. 내가 욕먹으면서 하겠다는 판단이든지 아니면 사태 판단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될 거다. 아, 비대위원 인선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비대위원 7명으로 이제 좀 축소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3명이 당연직이면 4명을 이제 꾸리는 건데요. 안 구해지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의결이나 표결이나 뭐 아침에 앉아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네. 그 누릴 게 현실적인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평소 같으면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나오셨으니까요. 네, 그 차기 대선 출마, 네, 그 의지를 이제 공식화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오늘 새벽에 봤거든요. 네, 그 스페이스 X를 차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도전할 것이고 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이제 없는 그런 대선 완주를 선언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3당으로서의 선거에 대해서 저는 동탄 선거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양당 체제를 돌파해낼 유권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제 여의도 이 작은 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이준석이가 그 대선 도전하려면은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려고 이제 뭐 계속 노력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했던 게 예전 같으면요. 내가 만약에 로켓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나사만 그거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 정부 예산도 빵빵하게 지원되고 저는 근데 우주 탐사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나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페이스X 같은 걸 차리면 된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지금은 나사보다 오히려 스페이스X가
기술 혁신이라는 걸 많이 해내는 것처럼 정치에서도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공교롭게 내일이면 이제 그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을 네. 나오셨을 때 이게 마포 숯불갈비 선언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예, 1주년이 되는 때인데 예. 뭔가 지금 또 시점에서 감회가 좀 다르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때 뭐 이게 상계동에 있는 건데 가게 이름 마포 숯불갈비 선언인데 예. 제가 그때 약속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하면서 그 당에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을 다 내려놓고 한번 승부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단일화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동탄이라는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오직 진정성이랑 새로운 캠페인 방법 그리고 뭐 열정으로 이제 승부를 본 것인데 네.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들을 상당히 지켰던 거거든요. 예,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네. 저는 이번 대선도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가 네. 그때 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의원님께서 네. 네,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동탄 이제 시민들이 조금 아쉬워하진 않으실까요? 뭐 지금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직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비판받을 소지가 좀 있지만 동탄 주민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국회의원은 안 그래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하면서 예. 나오는 거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러 그런 후보들의 선례가 있고 동탄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 교통의 문제,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오는 것을 좁게는 동탄 그리고 네. 넓게는 경기 남부의 진취적인 유권자들이라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고 굉장히 반기시는 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에 제가 지난 주말에도 가서 막 식당에서 인사하고 이러면은 화이팅 소리만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또 이제 조기 대선 출마를 이제 시사하셔서 이게 그러니까 범보수 후보로의 이제 뭔가 기대감도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그 개혁신당의 그 내부 갈등에 대해서 좀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이 당 상황 잘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뭐 원래 그 당내 주요 구성원 중에서 뭐 한두 분 정도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과 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는 있겠지만요. 원래 뭐 대선 앞두고 3당은 이게 3당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은 흔들리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개인적인 팔로를 찾아볼까 고민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또 3당에 경험해 본 거로는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네. 현재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예. 또 이제 개혁신당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당 내의 문제는 좀 바깥으로 이제 목소리가 나가지 말고 좀 내부에서 잘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만 견지하게 되면요. 사실 좀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는 뭐 밖에다 가지 않겠지 이러면서 오히려 내부에서 계속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전형적인 국민의힘이 그렇게 망하는 케이스죠. 국민의힘 내에서 저는 계속 국민의힘 내에 있는 문제,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국민의힘은 그냥 쫄딱 망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왜 내부 총질입니까? 그거는 사실 당내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합리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국민의힘 같이 망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고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신 예. 거군요. 네, 또 대선 이야기가 나와서 홍준표 시장과도 좀 친하시잖아요. 네. 최근 홍 시장도 그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 대구시장 졸업해야 하나 뭐 이런 글들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홍 시장님이나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님이 각각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지금까지 누리신 게 많아요. 이 엄청나게 본인과 같이 하는 분들을 뭐 일자리도 찾아줄 수 있고 이런 게 많은데 그로 인해서 좀 혜택 보신 게 있으시면은 이번에 뭐 사퇴하면서 다소간에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지적도 받을. 그런데 뭐 그거는 세상 만사가 뭐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만 갈 수 있나요? 네. 뭐 좀 박력 있게 다들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 홍준표 시장님이 저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네. 또 몇 년 지나서 또 옛날만큼 박력이 있으실까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예. 월간 조선이 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요. 예. 아, 이분 감 안 죽었다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왜냐하면 박력이나요? 아니 이게 예. 홍준표 시장님의 메시지 능력이나 이런 게 항상 주목받는데 네. 그 사실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그렇냐 그러면은 답 못하실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트럼프 상대할 사람 나밖에 없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왜 홍 시장이지 그런 건 뭐죠? 하여튼 지금 시점에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다. 그런 것들 캐치하시는 능력은 여전하구나. 네. 그래서 준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칭찬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예. 그분하고 척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하여튼 메시지 준비는 예. 상당히 하셨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국민의힘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홍준표 시장 판단이 탁월하다. 이런 류의 평가를 해서 좀 의외긴 했거든요. 이게 홍 시장 본인은 자신을 또 아웃사이더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당내에선 홍 시장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때일수록 그 아까 말했던 홍 시장님의 홍 시장이 예전에 본인은 돕고 뭐뭐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 플레이에 능하다는 걸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네. 메시지 주도력이나 이런 게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래 이제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먼저 예측해서 눕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좋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예, 탁월하다 이렇게. 우선은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먼저 러브콜을 날린 거로 보입니다. 근데 네. 워낙 싫어해가지고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신당 대구시당에서 최근에 올린 성명을 보니까요. 대구 시민과 대구시장은 그저 대선이라는 불꽃을 위한 장작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기 대선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라는 틀이 없었으면 당연히 다들 임기 마치고 나오려고 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특이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은 나 더 큰일 하러 간다 이러면서 메시지로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안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지금 또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그 잠자고 있는 내용이 뭘까 이런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금 조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그 보수 진영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 모두 명태균 리스크에 걸려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던데요. 앞으로 이 검찰 수사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처음 이게 나온 게 벌써 3-4달 돼가는데 나올 만한 내용은 이제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가십성 얘기들이야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명태균 사장이라는 분과 10원 한 장 이제 서로 주고받은 적 없고 돈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걸 제가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 속에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여쭤보면요. 의원님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진짜 똑똑하다. 배울 점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확장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가지론이니 이런 것들도 항상 나오고 그런데 이건 저희가 다 기억하는 게요. 제가 나이 40대인데 아직도 어리다 소리 듣고 이런 거. 그런데 냉정하게요. 제가 여기서 어떤 경험을 더 쌓아야 될까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능력들 장착해라 이런 거라면은 별로 장착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정치 선배로 봤던 분들 그렇게 정치 잘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단순히 무슨 경륜 이런 거는 젊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장벽을 쌓을 때 하는 얘기고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50대 후반에 대통령 되셨거든요. 상대적으로 젊은 대통령이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행동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언론에서 찝어대고 노무현 대통령 인격적으로 미숙하다는 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려 했던 탈권위 행보에 대한 사실은 좀 반동적인 그런 움직임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는 별로 굴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맨날 무슨 갈라치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요.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이준석이 혹시 여성에 대해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해를 입는 정책에 하나라도 낸 적이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하면 말 못해요. 노인 갈라치기, 무임승차 얘기요? 무임승차가 왜 갈라치기입니까? 그게 그 얘기가? 그거는 이미 다가온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임금 지급을 못할 정도의 경영 위기에 빠졌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 기사거든요. 네.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포퓰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틀어막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거 얘기해야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지닌 어려움은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정책 리스크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뛰다 보니까 정책이 중간에 조금씩 시류에 맞게 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대선 때 아니면 지방선거 때 보여줬던 그런 정책적 한계는 결국에는 이분이 복지나 아니면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관련해가지고 이름을 날린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성남시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무상시리즈 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 당장 경기도지사 됐을 때는 경기도는 관할하는 그 군들이나 시들의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